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문정인 이사장님 모시고 남북 관계랑 국제 관계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북핵 문제는 말입니다, 이사장님. 이게 아까 그 표현 쓰신 게 기억나는 캐치 터니 세컨드인가요? 투인가요? 뭐 그게 서술로 일나요? 투로 기술로 일나요? 네. 그게 이제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제가 기억하는 한 설명드리면 뭐 미쳐야 전역을 시켜주나요? 뭐 전쟁을 피하게 해주는데 나 그래서 미쳤어 하고 쓰면 당신은 그걸 지원하는 거 보니까 안 미쳤다 그러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루도 못하게 하고 절로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우리 남북 관계에 비유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답답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돌파구가 늘 우리가 궁금한 건 돌파구인데요, 이 교착 상태. 그럼 뭐 지금 돌파구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뭐 캐치 22라고 하는 걸 아까 그 파일럿가 미쳤다라고 하면은 미쳐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안 미쳤다라고 하려고 하면 이제 또 계속 있게끔 해주니까 이로도 저로도 못하는 그 찌르도 빼도 못하는 상황을 이제 캐치 22라고 하는 이제 서양 그 소설의 이름인데요. 근데 이제 자, 미국 입장에서는 북에서 뭔가 카드를 보여주고 대화에 나와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카드도 보여주면서 진전을 할 건데, 북에서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고, 북 입장은 나가서 하려고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특히 실무 접촉의 경우는 그러면 미국에서 뭔가 카드를 보여줘야 자기들이 검토하고 할 건데, 아직까지 카드를 보여준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원칙론만 모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대화할 용의는 있다라고 얘기를 쭉 하면서, 가령 뭐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제재 그 법안을 다시 또 1년 행정명령을 1년 연장을 시켰거든요. 이유는 뭐냐, 북이 소위 unusual, 아주 예외적이고 extraordinary, 특별한 위협으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건 미국 보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의도를 포기해야만 우리가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은 한편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준수하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그걸 지켜라라고 얘기를 또 하고, 또 한편은 또 독자 제재는 그런 식으로 또 1년 더 연장을 하겠다. 북한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미국은 조금 더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데 뭐로 나가서 대화에 나가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찌르도 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남북 간에 좀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어쨌든 간에 이번 대통령 워싱턴 가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랬으니까 당신들이랑 얘기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전달하고, 또 미국 쪽 의견도 당신한테 전달하고, 우리가 여기서 중간 역할을 좀 하겠다. 그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북한 간에 신뢰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트러스트 갭이라고 하는데, 트러스트 갭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브릿지로 좀 하려는 건데, 문제는 북이 우리를 또 믿지 못하니까. 그럼 북이 우리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요, 북이 우리를 믿게 하려면 지금 미국에게서 우리의 재량권의 범위를 좀 더 약간이라도 넓게 받아낸 다음에 그걸 어떤 제렛대로 해서 북한이 우리를 믿게 해야 되는 이런 수순이 될, 뭐 당연히 그렇겠죠. 논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한다면은 가령 미국이 동의할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은 뭐 8월에 한미연합 군사연습 같은 거 우리가 일방적 중단 용의가 있다. 그다음에 쌀이나 비료 같은 게 지금 북이 절실한데 그걸 지원할 용의가 있다. 코비드 뭐 예를 들어 그것도 뭐 백신은 우리 자체도 지금 없으니까 뭐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와 관련된 국제 협력 같은 거 뭐 할 수 있도록 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일반 검사 키트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방역과 관련된 건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북한하고 공유도 할 수도 있고, 백신은 백신대로 우리가 또 국제사회 협력해서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뭐 대통령께서도 그건 뭐 오스트리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카드들 갖고 나갈 수는 있겠죠. 비미국적인 카드, 그런 거 가지고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비미국적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이나 혹은 식량 지원이나 이런 어떤 직접적이지 않은 카드, 북한이 생각하면 아쉽긴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양보를 하기엔 좀 자존심 상하는 카드, 이게 북한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북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려는 게 이제 미국과 우리 남쪽에 대한 거,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하지 말라는 거고, 군사적 위협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한미연합
군사 연습과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단해주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게 되겠죠. 두 번째 있는 것은 결국 적대시 정책을 그 적대시 정책의 요점을 제재로 보는 거니까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는 시그널이라도 보낸다라고 하면 가능하고 그게 당장 안 되면 한국을 통해서 한국이 결국에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준수하겠다는 건데 준수하는 틀 내에서 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2018년 말 2019년 1월에 결국에 그 파탄이 났던 게 그 티미플루 그 돼지열병 백신 이제 북에 제공하는 문제 때문에 타미플루 제공하는 문제 때문에 깨졌거든요. 그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열어서 심지어 워킹그룹에서도 미국 측이 동의를 해줬는데 우리 유엔군 사령부에서 트럭 반입하는 걸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뭐 2개월 이상을 북쪽 사람들이 이제 개성에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판을 깼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한이 완전히 차단이 된 건데, 근데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뭐 유엔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도적 지원이니까 그걸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때 너무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대략의 어떤 수순은 나와 있는데 쉽지 않은 수순이라서 그런데요. 중국의 경우에 중국이 북핵을 뭐 반대하는 건 분명한, 그건 속내고 거치고 반대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이 붕괴되는 사태도 절대 원하지 않는 것도 분명.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턱 밑까지 들어오는 건 절대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긴 뭐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사님 보시기에도? 뭐 중국 기본 입장은 그래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제일의 목표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그 한반도 비핵화를 자기들은 표방한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 미국, 북한 모두 다 쌍중단을 해야 된다. 북에서는 핵미사일 실험하는 걸 중단하고, 남측에서는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걸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동시 병행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소위 동시 행동, 동시 교환 원칙에 따라 주고받아야 된다. 이게 중국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쟁 나는 것도 반대하고, 북한이 붕괴해서 대규모 난민이 중국의 땅에 오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상태 속에서 핵무기도 없애고 평화도 만드는 것이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스탠스다 보니까 교착밖에는 안 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령 2019년 2월 27일,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에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카드라는 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사소한 카드가 아니에요. 뭐 한국의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그거 뭐 북한 핵 능력이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전 동의하지 않고요. 최소한 60에서 70% 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특히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데 이유는 간단한 게 그게 오메가 같은 실험용 원자로 있죠. 그 다음에 핵연료 생산 공장이 있죠. 방사화학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핵물질 뽑아내는 시설이 있죠. 그 다음 삼중수소 만들어서 수소폭탄 하는데 사용하는 레보라토리가 실험실이 있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에서 한두 개 숨겨놓은 은닉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는 게 영변에 있는 시설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변에 있는 사실상 건물 수만도 475개가 돼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 영변에 있는 시설만 다 없앴는데도 해커 박사에 따르면 10년에 15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미국 샌디아나 로스알라모스 같은 데가 핵무기를 디자인하고 소위 제조를 하는 데거든요. 그런 핵무기 연구소가 영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북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박차고 그냥 나왔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추정하는 건 실무진들의 어떤 약간 바이어스된 정보 제공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티브 비간이 실무협상 대표로 가서 거의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제 협상을 했고 거기에서 내놓은 안은 우리 한국 정부 안하고 상당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교환
원칙에 따라서 저쪽에서 동결하고 부분 완화하면 이쪽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는 그걸 했었는데 그걸 이제 당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보고서 이건 북한 요구하는 거 그냥 받아들인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 볼튼의 이제 회고록을 보면은 볼튼이 바로 마이클 펜스 부통령 앞에 전화를 해요. 이대로 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국내 정치적인 희생이 온다. 그래서 이제 멜 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앞에 얘기를 해서 그 백악관 팀들이 이제 두 번째 안을 만든 거죠. 두 번째 안은 결국에 그 영변 플러스 그 은닉된 시설까지 하면은 미국의 그 대응 조치를 해주는 거였는데 그걸 깬 게 이제 존 볼튼이 깬 거죠. 그러니까 존 볼튼이 소위 all or nothing 접근법으로 간 거죠. 그래서 북한이 핵, 화생무기, 미사일 모두를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이 얘기 딱 하니까 아니면 딜 없다. 그 결국에 북이 수용할 수 없는 빅딜을 제시해서 노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판이 깨졌던 겁니다. 트럼프는 획기적으로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마지막 밑에 실무진이나 볼튼의 역할이 큰데다가 그때 이제 미국 국내 정치하고 관련이 됐죠. 그때 이제 마이클 코헨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과거 변호사가 사실상 미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불러서 청문회를 가졌어요. 청문회 시작을 할 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저녁 식사 끝내고 호텔로 돌아온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인종주의자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볼튼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청문회를 받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썸딜, 뭐 영변 카드 받아 썸딜로 갔을 때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 그 판단을 볼튼이 했고 그 판단을 받아들였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게 워싱턴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그 이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에서도 또 아까 말씀하신 교착 상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아닌가요? 북한도 새 정부를 좀 또 기다리고 뭐 이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지금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이라도 뭔가 진정한 의미의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 이거 뭐 대통령으로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실천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천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아마 상당히 욕심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애착이 지금도 많은 거고 그런데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뭐 미국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 뭔가 이제 물꼬를 틀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군사 연습의 중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료나 식량의 지원 문제, 그 다음 철도 연결 사업, 또 이제 북에도 요즘 탄소 중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평양에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 같은 거 교체해 주는 것, 그건 현 정부 임기 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현 정부가 소위 권한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북에서 빨리 나오지 않게 되면 9월부터는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잖아요. 대선 국면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북이 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온다. 그럼 뭐 야당 입장에서나 또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이건 완전 북풍 공작.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지 않느냐는 걸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6월에서 7월, 7월 중순까지 극히 짧은 시간이 그게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6월달 남은 한 주와 그다음 7월 상반기까지 북에서 좀 나와서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변수가 아니고 남과 북의 지도자가 그 어려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했으면 남과 북이 더 같이 해서 그걸 실천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았더라도 그 당시 뭐 국민적 지지가 뭐 80% 이상이 된 건데 그래서 하여간 북한의 한반도에 비핵화를 가져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하고 그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늦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의 초점을 약간 좀 딴 쪽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미중 관계는 지금 굉장히 어떤 냉각 상태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성장하는 중국을 억누르고 싶은 욕망은 뭐 그건 감추지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중에 첨단 기술 분야는 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한국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하여간 한미동맹 그리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어떤 압박은 하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삼성, SK, LG가 중국 시장에 들어간 걸 정부가 무슨 권한을 갖고 그걸 그만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혹시는 더 극단적으로? 그건 미국의 이익이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시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고 우리 안보에 대해서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보고 중국에 투자한 거 철회하라? 그건 하기 어렵죠. 다른 어떤 압박 수단을 가지고 혹시 간접적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대단히 어떤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데 근데 미국의 첨단 기술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기술 그 패권을 지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미국 같은 데는 첨단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생산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하향화가 됐어요. 두 번째로는 5G 같은 거 이렇게 갖고 가니까 과거에 미국이 독점적으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5G 기술 포함해서 뭐 드론 포함해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미국의 군사안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 기술 시장이라는 게 미국 기술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기술 표준을 미국 표준으로 좀 더 사용했었는데 중국이 중국 표준 2035라고 해서 2035년까지 핵심 기술의 70% 정도를 전부 다 중국 표준으로 바꾸겠다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 표준 그 중국 표준이라는 게 뭐 간단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위성 항법 장치 같은 GPS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베이두 항법 시스템 있잖아요. 베이두 항법 시스템을 쓰는 국가 수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럼 미국이 GPS 쓰는 국가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중국이 기술적 소위 패권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제 중국 기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뭐 가령 뭐 안면 인식이니 홍채 인식이니 그다음에 뭐 CCTV 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인권을 탄압하는 데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술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술의 전이라고 하는 걸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관련해서 경합하는 건 네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쟁력, 국가 군사안보, 그다음에 기술 표준, 그다음에 소위 기술 민주주의의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5G 같은 경우 그리고 클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뭐 중국 5G 기술 사용하지 말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뭐 위챗이니 이런 것들을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반도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가령 삼성 같은 데 시안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관두고 미국에 투자하라 그렇게는 못하죠. 미국이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심에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중국 삼성이 시안에 반도체 공장 가진 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서 파운드리 이번 새로 공장 투자하고 오스틴에 지금 있는 반도체 공장을 하지만 우리는 시안 건 그냥 한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가령 미국의 경제이익이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서 삼성도 그걸 못하라고 했었을 때 그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커다란 어떤 한미 동맹을 상당히 저해시키는 게 되겠죠.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왜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우리 당장에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건 한미 동맹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미국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있어서 미국의 경쟁력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중국 기술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동맹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차단해야 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완전한 정리가 지금 구획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지금까지 입장은 사실상 어떤 영내로 많은 어떤 영향권 내로 공급망까지 다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겠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디커플링, 탈동조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자 그동안 미국이 세계화에 따라서 국제 분업 질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됐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원천 기술만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마케팅만 하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생산 공장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웃소싱해서 한국, 중국, 대만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나니까 그 생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미국 경쟁력이 치명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걸 복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냐. 트럼프 행정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중국을 국제 자본주의 분업 질서에서 완전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미국 기업들 리쇼링,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와라. 아니면 니어쇼링, 그 중국 가까이 있는 국가,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라. 이런 걸 했는데 주변 국가들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일본도 못 받거든요. 가령 미국 기업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보면 재작년 12월에 서베이를 보면은요, 재밌는 게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96%가 중국 시장을 떠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윤의 측면에서 그렇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중에서 손해보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옹호자가 미국인데 미국이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깨요? 그건 국제적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쪽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요즘 디커플링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느냐. 디커플링을 하게 되면 좀 시들해졌나요? 그 얘기가? 아니 그건 완전히 시들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미국 지금 중국에서 지금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품들이라는 게 원자재가 중국 가서 중국에서 조립을 해갖고 그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수출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들도 많이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기본은요, 뭐 다자주의 뭐 그거 더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그게 미들 클래스 디플로마시. 소위 그러니까 미들 클래스를 위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탈동조화, 디커플링 하는 게 미국 경제 또는 미국의 중산층의 생활에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조사 보고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조심스러운 거죠. 그냥 미국이 안타까운 건 있어요. 지들이 의도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생산 부분에 역점을 두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에게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온다. 그걸 중국 탓을 하고 그것을 뭐 한국 다른 나라 탓하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근데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예를 들면 더욱 극단적으로 봐서는요. 그 가능성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예를 들어서 부상하는 중국을 누르기 위해 열전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게 이제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요. 그 양반이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을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내륙 지역에 있는 스파르타가 패권 국가였고, 그다음 아테네는 조그만 이제 해양 국가였는데 아테네가 이제 소위 무역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힘이 커지게 되니까 스파르타가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아테네에서 느꼈던 공포, 그것이 펠로폰네스 전쟁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패권 전쟁을 가져왔다는 건데 그걸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는 그라함 앨리슨 교수가 그걸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 미국이 패권국인데 미국의 국력 신장은 완만해지고 반면에 중국은 도전국인데 국력의 신장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위협과 공포로 느껴진다. 그걸 잘못 관리하다가 이 두 강대국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 그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라함 앨리슨 교수하고 화상이라면서 얘기하는데 본인도 뭐 저랑 생각이 같아요.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 군사력 경제적 우위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GDP 사이즈가 한 23조 되잖아요. 중국 지금 14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기반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한 데다가 지금도 한 7,500억 불 정도 쓴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2,800억 불 정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없고 그럼 앞으로 40년, 50년 후에 있어서는 분명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은 혁신도 안 하고 계속 쇠퇴해 나가느냐. 쇠퇴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중국이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중국 경제도 어려움이 많을 거고, 중국 경제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중진국 함정론도 있죠. 그다음 중국 내 만연돼 있는 부정부패부터 시작해서 관료, 당 관료, 국가 관료들의 일반적인 타성해져진 모습들, 그다음에 소위 서양화의 압력,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게 분리주의 운동 같은 거 많아지고, 지금 중국 내부의 내부적 도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미국이 당면하는 도전보다는 중국이 당면하는 내부적 도전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쉽게 능가하지 못한다는 게. GDP 측면에서는 그런데 뭐 한 몇 년 후면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예측했던 거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매년 8% 8%로 봤다가 요즘 6% 왔다가 지금 4% 오프되고, 그다음 미국 같은 데는 트럼프 이후에 많은 정부 경기 진작도 이렇게 해서 요즘 3%에서 4%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떠나서 경제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군사력 면에서는 아직은 저는,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으로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 현실적 위협을 가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한 국가가 패권 국가 된다는데 핵심은 해양 패권이에요. 5대양 6대주에 전부 다 전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항공모함 전투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미국 같은 데는 항공모함 수가 지금 11척이 되거든요. 중국은 지금 2척. 조금 있으면 3척째 오는데 그것도 경항모예요. 그러니까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수가 20대에서 30대밖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건 로널드 레이건호 같은 데는 많으면 90척, 90대. 적어도 70대까지 그 F-18 호넷 같은 걸 탑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11척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2척 갖고 있고, 그다음 여기는 전부 다 커버하는 게 청도의 뭐 북해 함대, 그다음에 닝보 이쪽에 이제 소위 그 동해 함대, 그다음 저 남쪽에 광동성 쪽에서 이제 남해 함대를 갖고 있고 전부 다 중국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자 1, 2, 3함대 미국 본토 커버하죠. 4함대 캐리브하 커버하죠. 5함대 지금 바레인에 있거든요. 걸프하고 인도양 커버하죠. 6함대 지중해하고 대서양 커버하죠. 7함대 서태평양하고 인도양 커버하죠. 지금 미국은 지금 압도적으로 포석이 돼 있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가는데 50년 이내에 가능할까?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사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군사력에 뭐 압도적으로 뒤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해의 어떤 장악력에 있어서는 그 중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에 대만을 중국이 쟤네들이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해도 못할 거야 어떻게, 그런 확신만 들면 그건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만하고 큐바를 비교해 보세요. 가령 지금 중국이 큐바에 가서 과거 소련이 했듯이 그래서 미국을 위협한다고 보세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 코앞 아닙니까? 복건성 코앞인데 미국이 자꾸 항공모함 왔다 갔다 오면 아니 중국이 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대만이 미국이 쉽게 못 들어올 거야. 이 근해는 장악할 수 있어. 또 근해까지 들어올 경우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대만을 직접적 침공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윈넨펠드 미 해군 제독하고 그 미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했던 사람하고 그다음 그 미 CIA 부국장 했던 사람이 재작년 8월에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4일이면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4일이 끝난다는 게 어느 쪽으로? 중국이 점령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개입할 틀음 없이 와서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 위협이겠네요. 그러니까 첫날 그냥 전자파 쏘아서 마비시키고 둘째 날 미사일 쏘고 셋째 날 해병대 침투시키고 그러면은 4일 만에 함락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마잉주 전 총총도 그 주장하죠.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 오바마 행정부 있었을 때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79년 수교할 때 기본 원칙이 미국과 중국과의 기본 원칙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원 차이나 policy,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걸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걱정되는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 안 된다. 전략적 확실성을 예. 취해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미국이 지켜줘야 된다는 건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미 본토를 희생할 수 있을까라고 예.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사님 말씀하신 그걸로 미루어서는 중국이 어떤 약간의 극단적 상황에서 얼마든 대만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을 지금 현실에서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죠. 예. 그리고 지금 군사 배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쪽에 전부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결국 또 중국 정부도 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소위 중국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일을 만약에 현실에서 실행하면은 미국은 지금 뭐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별다른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대만이나 남중국해 때문에 미중 간이 확전이 돼서 핵전쟁으로 가고 싶은 건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심지어 대만의 창의원 총통도 좀 합리적인 생각들 가져서 좀 이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뭐 대만 국내 정치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대만에 있는 국민당 야당은 소위 중국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현상위를 유지하자는 거고, 그다음 민진당 출신인 이제 창의원 총통의 경우는 대만 독립을 들고 이러면서 정치적 지지 세력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미국은 이제 선을 넘어가면 못하게 했거든요. 대만 독립 이거 안 된다. 현상을 깨면서 전쟁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창의원 이제 총통을 지지해 주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데서 보면은 워싱턴의 로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미 선거에서 친대만으로 스스로 식별하는 상원 하원 수가 143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엄청난 친타이완 로비 세력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중국이, 제가 걱정되는 건 중국이 대만을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이건 지금은 결행할 때라고 언제든 마음을 먹으면 미국이 못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고요. 미국이 아니 움직이려고 하겠죠.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사력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대만, 가령 중국이 마음을 먹어서 정말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걸 미국이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왜 이걸 좀 자세히 여쭤봤냐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어떤 이사장님도 잘 아시는 어떤 학자 한 분이 저한테 중국에 대해서 자꾸 북한을 압박하라고 하지 말고 북한에 가서, 이게 아이디어 차는데 제가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북한에 가서 중국이 니들 뭐 안 준다 압박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확 돌아서서 미국에 붙어라,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들이 필요한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거는 미국이 훨씬 더 잘 줄 수가 있다. 한국과 미국에 아예 돌아서서 붙어라, 이걸 설득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진짜 리얼리스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인권, 민주주의, 독재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북한을 지금 상태에서라도 감싸라. 그러면 핵도 소위 포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사님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현 정부에 있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 생각하는데 쉬운 방안은 아닐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용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저 기억이 나요. 저 북한 고위 관리가 옛날 2012년 뉴욕산 회의에서 그때 존 케리 상원의원이 있고 헨리 키신저 박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인정해주고 우리 군사동맹 맺으면 우리가 당장 핵무기 포기할 수도 있다. 뭐 그걸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힌 적도 있고 하는데, 그게 더 쉬운 방법 아닌가요? 그렇다면 현실적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러나 첫째 북한은 미국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지 않을 거예요.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봐주겠다고 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포기를 안 할 거고 핵도 선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북한 체제가
지금 있는 체제가 됐을 때 미 의회에서 예. 그걸 용인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하나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나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중국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많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이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이 확 돌아서서 나 이제 얘네 편 할래. 이렇게 했을 때 중국으로서 뭐 현실적으로 그 방안을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우선 아마 중국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까지 못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체제하고 북한 체제의 엄청난 상이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별로 고려할 만한.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도 그건 또 우리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세력권 하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미국이 봐준다고 하는데 그 대만하고 꼭 같은 상황이 돼요.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전부 다 미국하고 같은 편이 돼갖고 반중 전선에 선다. 그러면 지금 강해진 중국 이걸 맞서서 우리는 계속 그런 측면이 있군요. 아니 계속 그저 중국하고 이제 긴장 관계 있으니까 완전 이제 없이 중국의 힘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그 우리가 최전선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중 전선에 있어 최전선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그런 지정학적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중국하고 사이를 좋게 하는 게 좋지. 옆에 있는 큰 국가하고 우리가 각을 세우고 싸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이 어떤 현실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지금 시간은 오래됐고 제가 너무 오래 괴롭혀드린 것 같아서 더 길게는 못 여쭤보겠는데 북한에 대한 어떤 조언, 뭐 북한 쪽에서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한국 정부에 대한 조언, 미국 정부에 대한 조언, 뭐 각자 하나 어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북의 입장은 남측하고 대화하는 게 좀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입장에서 왜냐하면 현 정부 있었을 때 남북 관계의 진전이 없었을 때는 차기에 심지어 진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진전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지금보다 쉽진 않을 거란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서명한 두 당사자가 문재인, 김정은 두 분이기 때문에 두 양반이 어떻든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소위 매듭을 풀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북이 좀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조율을 하긴 하되 보다 좀 자율적으로 나서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저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아니 개성공단의 입주자들 중에 대표들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안보리 결의안에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금강산 뭐 개별 관광하는 게 왜 그거 걸립니까? 가령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국무부에서 또 승인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냥 못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 뭘 망설이는 건가요? 보시기에 그러면 그걸 못하는. 나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에서 또 대답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것도 해줬는데 북이 아무 반응 없으면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 그런 점 나와야 될 거고 미국의 입장은 뭐 저는 이번에 정책 검토에서 나온 대로 결국에 조율된 실용적인 단계적 접근법이 난 그건 해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시각이 경합을 했었거든요. 북은 믿을 수 없다.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에 소위 그 압력을 가해야 북이 손들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망할 거 아니냐. 그래서 강경파 시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이 현실적으로 지금 핵무기 가진 건데 핵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느냐.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동시 교환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협상파하고 세 번째로는 단기적인 북한의 비핵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걸 하려고 하면 억지가 필요하고 억지를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하다. 이런 안정적 관리학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정치 검토에 지금 발표된 내용만 봐서는 협상파 의견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건데 저는 이제 미국이 입장에서는 그래요. 지금 저렇게 얘기해 놓고는 미국도 실천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누가 지금 총대를 매는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성킴 혼자서 하긴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첫째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되고 실천적 의지를 보려고 하면은 북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미국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카드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는 성킴보다 더 고위급 인사가 뭐 특사도 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재는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서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한미연합 군사 연습은 예정대로 하면서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이건 뭐 과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큰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완전한 세팅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죠? 아직 다 세팅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세팅이 아니고 북핵 문제 자체가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접근 방법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책 검토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질 못했고 비밀 분류가 됐으니까 그 안에도 모순적인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장 예를 들어서 북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 않고 무슨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타결을 봐요. 그러면 실무 협상 100번 해봐야 기본적으로 소용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적당히 됐을 때가 되면 내가 나설 용의도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한 건데 실무 접촉하고 순회 접촉, 그 정상 접촉이라고 하는 게 거의 가까운 시간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 유엔 안보리 제재, 독자 제재는 계속하면서 북한하고 대화 협상하겠다? 저는 어렵다고 보고 한미연합 군사 연습 우리 예정대로 하면서 북한하고 대화하겠다? 북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이사님 말씀을 종합하면 북한이 만약 지금 이 사장님 견해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한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6월, 7월, 8월 길어야 8월까지인데요. 이 8월까지 중에 어떤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지 않으면 또 상당 기간 어떤 교착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그게 정확하시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부터 되면은 이제 대선 국면 들어가고 하면은 남북 관계가 잘못하다가는 뭐 정부나 집권당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적으로 나와도 악재고 또 9월 이후에 또 잘해보겠다고 너무 나서면 또 북풍 아니냐고 또 이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아마 현 정부나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8월까지 어떤 뭐 모두를 위해서 획기적인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획기적인 진전이 있으면 꼭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